자, 무역계약의 법원. 이게 코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재판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 되는 가버닝 로라든지 뭐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법처럼 법의 형식으로 물론 그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지구가 무슨 뭐 지구 정부 있어가지고 뭐 세계가 통용되는 하나의 뭐 법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제 입법 형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나눠 보면 유엔이 제정한 어떤 협약 아니면 유엔이 제정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민간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하나의 국제적인 협약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협약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가입을 해서 그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 국제 입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CISG가 가장 유명하죠. 1980년에 제정이 돼서 88년부터 발효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이제 CISG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이거 이제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무역계약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고 들을 예정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학기에 그 무역계약론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 CISG입니다. 그 앞에 1964년에 헤이그 협약은 만들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협약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건 아닌데 이 지금 오늘날까지 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 내지는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 뭐 이거를 우리가 국제운송 파트 가가지고 얘기하긴 할 텐데 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1924년이었어요. 이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그 주권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이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이 없어가지고 가입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헤이그 룰에서 헤이그 비스비 룰로 개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선화증권이죠. BL 비ll of lading의 어떤 준거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협약입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은 와르소 컨벤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와르소가 영어로 우리가 이게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고 그리고 해상 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에 있는데 이것도 유엔 협약 형식인데 이게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 협약이 있잖아요. 이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 협약은 헤이그 비스비 룰로 개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잘 쓰이는데 이 함부르크 규칙은 별로. 자, 그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이거 다 보면 유엔 협약이죠. 몇 개 아닌 건 있지만 유엔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국제연합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유엔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주로 나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유엔의 협약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엔 협약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협약 그러니까 유엔 국가들이 유엔 협약이라 할지라도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선택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고 있는 거는 CISG 정도. 나머지는 뭐 그렇진 않다. 조금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ISG를 공부할 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다 그 CISG 가입국이거든요. CISG 유엔 국제물품 매매 협약에 말이 안 나.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에 다 가입국이에요.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들, 모르는 나라들, 알만한 나라들은 다 유엔 이 CISG에 가입국인데 이게 또 되게 널리 열려있는 마인드인 게 내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영업소를 두고 있고 왜냐면 이게 국적 기준이 아니라 영업소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CISG를 적용할 수 있는데 원하면 적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봤던 내용들이 이제 국제 입법이라고 한다면 뒤에 여기 20번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국제상간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것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하나의 약속 내지는 뭔가 하나의 프로토콜, 하나의 간행 간습, 뭔가 하나의 룰처럼 이어져 내려오던 것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국제상업회의소 ICC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룰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딱 해가지고 출판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커텀스예요. 인커텀스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도 아니고요, 국제 협약도 아니고요, 조약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ICC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내려오고 있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간행 간섭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죠. 알고 있고 국제무역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커텀스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국제입법보다 강행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준거문헌이 필요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거래 당사자가 이 규칙을 자신들이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물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 가버닝 로우로 삼겠다, 룰로 삼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혹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어떤 컨센서스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에 이 인커텀스를 적용을 한다, 인커텀스에 따른다, 인커텀스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준거문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커텀스를 지키지 않게 됐을 때 인커텀스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국제입법하고 좀 달라요. 국제입법하고. 국제입법은 유엔 협약, 그러니까 유엔의 산하기구가 유엔 협약 형식으로 만들면 그 협약에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자신들이 그 협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효가 되는 그러니까 효력을 시작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ISG 같은 경우에도 1980년에 만들었고 그 유엔 협약들이 그 발효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20개국인가? 10몇? 나도 기준이 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회원국 이상이 이 협약에 조인하게 되면 이 협약이, 이 컨벤션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CISG도 있고 다른 유엔 협약에도 보면 뒤에 효력과 관련된 규정들이 뒤에 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지만. 그래서 그 효력을 발휘한 게 1988년이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여기 조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하고 맺은 협약, 외국 국제기구하고의 맺은 협약, 이것을 국내의 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그렇게 되면 유엔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유엔 협약이 한국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CISG 내용대로 국제무역을 안 하면 CISG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법원이 처벌을 하고 물론 형사 처벌을 하진 않지. 왜? CISG가 뭐에 대한 규정이야? 매매계약에 대한 부분이죠. 매매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봐야 누가 누구 물어줘라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감옥에 넣고 하잖아. 이게 형법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다는 거야. 국제입법은. 그런데 이 국제상간습은
그런 법이 아니야. 그런 법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다가 우리 거래는 인커텀스에 따른다 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인커텀스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인커텀스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계약을 위반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의 효력으로서, 법의 규율로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간습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약의 중간문헌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게임의 룰로서 무역 거래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자 가버닝 로로서 실질적인 통일법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커텀스 외에도 대표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UCP 600이라든지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대표적으로 모델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전자상거래 모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국제입법처럼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운시트랄에서 주로 만드는데 운시트랄이 요새 하는 일이 이게 자기들이 그 CISG도 만들어 봤는데 CISG에 이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왜 아는 거야? 아무리 이거 뭐 유엔에서 뭐 협약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나라의 사정이 다르고 경제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 체계도 다르고 이거 뭔가 전 세계적인 통일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오케이, 인정.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기 시작하냐면 얘네들이 그냥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법이라는 게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력이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법을 모델이 뭐예요? 모델의 개념이 뭐야 원래?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에게 옷을 입혀서 옷 저렇게 입으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법도 모델이야.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거래나 뭐 어떤 기존의 거래 관행이나 관습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냥 운시트랄이 야 이제 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법의 모델을 만들어버려. 그게 모델법이에요.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 상사중재라든지 전자상거래 1996년이에요. 1996년이면 인터넷이 확산되기도 전에 겨우 이제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원래는 이게 미국 국방부가 쓰던 개념이 이제 민간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막 초창기에 그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조성되던 시기야. 96년이면. 그때 뭘 만든 거야? 이제 앞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온라인 베이스로 상거래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운시트랄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델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996년이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전자상거래와 관한 법이 없었어.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인터넷이 확산되잖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이 없어.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각 국가들이. 근데 운시트랄이 96년에 이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복부. 카페에 가면 되죠. 카페에 가서 물론 그 카피했을 때 자기 나라의 원래 법 체계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은 빼고 하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각 국가들이 2000년대 넘어와서 인터넷이 막 고급화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법을 만들었고 아니면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상법의 어느 한 편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무슨 모습이 그려지겠어요?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각 국가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입법이 이 전자상거래 모델법하고 내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돌입니다. 머리를 잘 썼죠. 운시트랄이. 그래서 이제는 뭐 협약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모델법을 만들어서 어떤 전 세계적인 법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 외, 리스테인먼트.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법 협약이나 어떤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뭐 가끔 설명을 하긴 하는데, 주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성문법원을 잘 쓰지 않는 영민법 같은 경우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자기들 그 주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리스테인먼트라고. 자, 그래서 일종의 판례법 모음집 같은 거. 판례법 모음집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유엔이 됐든 아니면 ICC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세계적인 기구가 됐든 국제무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 양식이나 표준 약관 같은 걸 만들어요. 주로 국제운송이나 보험 같은 데서 이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하보험과 관련된 뭐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운송에서 사용되는 뭐 표준 서식, 표준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무역 계약이나 국제무역과 관련된 어떤 기준, 준거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무역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청약이죠. 청약과 승낙. 뭐,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의 이해를 1학년 때 뭐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 청약과 승낙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또 성론 시간에 안 다루면 안 되니까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렇죠. 청약의 개념 뭐 살펴볼게요. 정리를 할 필요는 있으니까.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어떤 일정한 조건을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는 뭐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예요.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한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가 기본적인 다른 어떤 의사표시인 뭐 거래 제의나 서큘러레나 뭐 이런 걸 조금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청약의 특징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떤 청약의 뒤에서 보게 될 뭐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법적으로 배우는 청약이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가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거래를 성립시키는 무역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한 청약자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래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과 거래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accept를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바꾸지 못해요. 왜 딴 말 하냐? 딴 말 못해. 그래서 자신이 내뱉은 거래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자신도 포함해서 구속된다는 점이 이 청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본질적인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서 왜 청약과 승낙이 이런 확정력과 구속력이 있어야 하느냐를 놓고 보면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격을 100원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그럼 100원에 팝시다. 사고 팝시다 라고 합의가 돼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국제무역에 대해서 무역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 낙선계약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의 의사가 합의가 컨센서스가 됐어. 이 물건의 단가는 100원이다 라고 합의가 됐어요. 근데 뜬금없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이 계단 가격을 100원에 안 하고 80원에 해서 보내줘.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웬 8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그 물건 사는 사람이 내가 좀 어려운데 80원.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뭐 싸우자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계약이라는 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나는 너한테 물건을 팔고 너는 나한테 물건을 사고. 근데 내 마음대로 뭐 100원 주기로 했다가 80원 주고 뭐 1000개 사기로 했다가 900개만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비즈니스를 왜 하는 거야? 그죠? 뭔가 약속은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우리 이 계약이라고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뭐 그냥 뭐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게 아니잖아 지금.
비즈니스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정해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청약의 유의는 그렇게 확실하게 정하기 전에 내가 이런 물건을 팝니다. 이런 물건을 얼마 정도 가격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정도라고 한다면 청약과 승낙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뒤에 딴 말 안 하기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래서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청약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최종 제한 같은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합의, 계약 성립, 계약 이행으로 넘어가야 돼. 만약에 이 청약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조건이 좀 그래. 그러면 다시 교섭해야 돼. 다시. 자, 그래서 청약의 특징은 한쪽이 한쪽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이 승낙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확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자를 구속을 해서 법적 구속력을 행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특별히 어떠한 특정한 폼을 요하진 않아요. 말로 할 수 있고요. 구두로,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팩스로 할 수도 있고요. 메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내가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팔겠다.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파서 팔겠다. 팔 수는 있지. 아니면 그냥 실현 불가능한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장난치는 거지. 구라치는 거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청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안을 하고 이거 너 받아들이면 내가 너랑 나랑 무조건 계약하는 거야.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청약을 나눠보면 매도 청약이 있고 매수 청약이 있을 수 있는데 매수 청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더라고 합니다. 오더. 주문.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사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죠. 오더. 자, 청약의 합정용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청약을 굳이 왜 이렇게 나누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가 나누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있어. 기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하면 청약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면 오더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약의 합정용 유무. 내가 아까 계속 설명을 했죠.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거래가 성립되고 계약 내용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밑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정력 유무에 따라서 확정 청약이 있고 불확정 청약이 있고. 청약이란 말 자체가 확정성이 있대요. 근데 불확정 청약은 뭔 소리야? 쉽게 말하면 분류를 위한 분류라고 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꼭 질문해요. 중간고사 앞두고 교수님 청약의 개념은 확정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불확정 청약은 뭔가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그 무역실무 교과서에 굳이 그렇게 나눠놓은 거야. 왜 나눴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분류를 위한 분류, 구분을 위한 구분. 그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의 육체적 능력과 여성의 육체적 능력, 감정적인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5세 남성과 24세 남성을 나누는 거 실익이 있나? 실익이 없죠. 왜 나눈 거야?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을 나누는 구분의 실익이 있어. 사회적 의거로나 경제적으로 뭔가 좀 다를 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2022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살짜리지. 2022년 3월에 태어난 애하고 2022년 4월에 태어난 애하고 구분의 실익이 있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구분이에요. 이런 구분. 불확정 청약은 사실 청약이 아니야.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드신 분은 청약이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특수 조건의 경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청약의 발행지. 국내 발행 청약, 국외 발행 청약. 이건 왜 나눈 거야?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나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그래, 봅시다. 네. 청약의 확정력에 대한 기준.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이 좀 중요한 구분점이긴 해요, 사실은. 네.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 시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 청약. 뭐 맞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청약 개념 맞죠? 그래서 기한부 청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유효기간에 방점을 두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최종적인 거래 제한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물품의 가격 단가를 한 100원에 해가지고 제한했다고 칩시다. 이게 천년만년 유지되진 않거든. 왜냐하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래 정황이나 상황이나 국제 시세나 이런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날 내가 거래 제의할 때는 개당 단가 100원이지만 내년에는 개당 단가 100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확정 청약에는 웬만하면 기한을 박아 넣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한을 박아 넣는다는 게 꼭 뭐 이렇게 며칠까지 이렇게 적진 않고 보통 그렇게 해요. 몇 날 며칠까지 대신 달라. 사실 그게 기한이야. 그 기한으로서 의미가 있어. 취소나 조건 변경 불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개당 100원에 거래 제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사겠다 했어요. 취소. 100원에 못 팔아. 그러면 그게 청약이라고 할 수 없죠. 장난치니 이거 딱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나 조건 변경을 바꿀 것 같으면 그건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없더라도 청약이 확정적이다. 혹은 절대 취소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담고 있을 수 있어. 그럼 뭐 확정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000 몇 년까지 뭐 14일까지 답변 달라. 8월 14일까지 답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프리오퍼, 불확정 청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없고요. 승낙에 대한 승낙이나 해답에 대한 어떤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펌이나 뭐 취소 불능 뭐 이런 표현 없어요. 그리고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 언제나 조건 바꿀 수 있다. 어떤 계란 단가를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원은 밑에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지. 상황이나 시향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 가능함 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게 그럼 그게 확정 청약이냐? 확정 청약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3번에 해당되는 거하고 4번에 해당되는 거를 또 교과에서는 이게 조건부 청약이냐 뭐 최종 확인부 청약이냐 이렇게 해서 좀 나누긴 하는데 이런 애들도 있어. 승낙을 해. 상대방이 승낙을 해도 네가 거래를 승낙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파이널 컨펌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는 청약도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확정 청약이 아니다. 파이널한 컨펌을 따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특수조건 표시의무. 자,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국제무역에 의해서 듣고 왔겠지만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약을 했는데 이게 최종 제언이라고 했어요. 그 최종 제언에 대해서 이 최종 제언을 받은 사람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단가를 좀 낮추고 싶기도 하고 거래 시기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 위한 운송 경로를 조금 바꾸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그 어떤 의견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제안을 해. 그러면 그 새로운 제안은 원래 있는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 그러니까 공이 넘어간 거야. 내가 공을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빡 때렸어. 배구 같은 거 할 때. 네트를 넘어갔어. 근데 상대방이 다시 공을 띄워서 다시 나한테 빡 때립니다. 이걸 받을지 말지는 다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자가 원래 한 오리지널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청약자가 다시 청약자가 되고 원래 청약자가 다시 피청약자가 돼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 하는 행위예요, 지금? 거래를 보석하는. 최적의 서로 상대방 간에, 나와 거래 상대방이 있잖아. 뭐든지 간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허락할 수 있는 최적 조건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면 좋지. 물건 사는 사람은 싸게 사면 살수록 좋지.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합의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최대로 가격을 낮춰도 이만큼, 내가 돈을 비싸게 주더라도 요만큼. 그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럼 계속, 그리고 실제로 보면 청약했다 하더라도 바로 승낙이 오는 게 아니라 반대 청약하고, 그 반대 청약에 대한 반대 청약을 할 것이고, 계속 주고받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오케이를 하는 순간 그 오케이가 승낙이 될 것이고, 그 오케이를 받아낸 카운터 오퍼가 뭐겠어요? 청약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쪽이 한쪽이 청약을 했고 한쪽이 오케이를 한 그 내용이 거래 내용이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한 것이 반대 청약. 자,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나도 100원에 팔게, 나도 100원에 살게를 크로스하는 거예요. 네. 오, 잘 됐네 싶죠? 잘 됐네 싶은데 사실은 이게 대륙법계, 한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는 이거 어쨌든 크로스 됐더라도 승낙이, 그러니까 한쪽은 청약, 한쪽도 청약, 이렇게 청약 이거잖아. 한쪽이 승낙을 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을 이 조건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같으니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는 게 대륙법계고, 아니다, 우리 형식이 중요하다. 청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acceptance가 있어야 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뭔가 다른 조치.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내용을 청약했으면 양쪽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승낙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견해, 법적인 견해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이 있어요. 조건부 청약. 컨디션이 달려있는 거야. 조건이 달려있어요. 청약자의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승낙이 아니에요. 뭔가 이거는 승낙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 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어질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청약을 불확정 청약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불확정 청약이 다 조건부 청약입니까? 라고 나중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꼭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정 청약이란 용어는 청약의 확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정 청약이 아닌 애가 다 불확정 청약이라고 개념적이를 한 거고, 조건부 청약의 개념은 뭐예요? 거래 제의를 했는데 뭐가 조건이 딸려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조건부 청약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조건부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 같은 개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얘네들 스토리가 다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계속 강조를 하겠어요? 꼭 증명고사 또 질문을 해요. 불확정 청약은 조건부 청약입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개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 개념인데, 이론적 개념이 스타트된 어떤 지점이 다른 거야. 불확정 청약은 확정 청약을 설명하니까 이 확정 청약이 아닌 애가 불확정 청약이 된 거고, 조건부 청약은 청약인데 깔끔하지 않고 뭐가 무슨 부가조건 같은 게 쭉 달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청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있다. 청약은 유인에, 청약의 유인은 또 뭐냐? 청약의 유인 다시 또 정리를 내려볼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퍼라고 하는 것,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승낙이나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는 뭔가 조건, 어떤 뭔가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행위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불확정 청약의 4번에 해당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한쪽이 오퍼를 했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제의를 했어. 거기에 대해서 파이널 컨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이 조건부 청약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분류라고 해야 될까? 조건의 종류? 조건의 종류라고 하는 것 같겠네요. 네, 조건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현품 또는 경품을 보내서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을 해보고 구매 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내용의 청약. 근데 여기 확정 청약의 일종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꼭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불확정 청약이 조건부 청약입니까를 묻는 친구, 조건부 청약이 불확정 청약입니까를 묻는 거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 때 물건을 먼저 보내. 물건을 보내서 사고 싶으면 돈 보내고 사기 싫으면 반송하라는 거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얘가 돈을 보냈어. 그러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죠. 거래 성립됐죠. 뭐 더 이상 그게 없죠. 그렇죠? 그럼 확정 청약이잖아. 내가 보낸 거래 제안에 저쪽이 승낙해서 거래 성립된 거잖아. 바로 확정 청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이 달려있어. 뭐야? 거래를 성립시키고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같이 보내. 그래서 물건 사기 싫으면 뭐 한다는 거야? 물건을 빠꾸 시킬 수 있는 거야. 백프라이트 시키는 거야. 일반적인 청약하고 뭔가 좀 다르잖아. 조건이 뭐가 하나, 그러니까 부수적인 뭐가 달려있잖아. 얘는 지금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비슷한 거 있습니다.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대량의 상품을 보내서 대량의 상품을 보내서 피청약자한테 위탁 판매를 하게. 그런 다음에 팔리면 그 팔린 돈을 수수료, 그러니까 위탁 판매한 사람은 수수료 먹고 떨어지고 물품 대금을 내가 받는 거야. 물품 보낸 사람. 안 팔리면 반품. 서적 판매의 경우 많이 이용된다. 교보. 교보 문고에 불 지르면 교보 문고에 있는 책들이 다 교보 문고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보 문고가 미쳤어요? 그걸 다 사게?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악성 재고 아니야? 책 샀는데 안 팔리면. 교보 문고 입장에서. 재고 자산은 어떻게 하면 좋아? 재고 자산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잖아.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보 문고는 책을 소유하지 않는 거야. 출판사가 교보 문고에다 책을 갖다 놔. 아직 그 출판사 소유야. 근데 손님이 가서 책을 사줘. 우리는 교보 문고한테 책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출판사로부터 책을 사는 거야. 교보는 뭐 하겠어요? 중간에 팔린 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책이 팔린 거에 대해서만 그 출판사한테 대금 치르면 되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가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책이다. 2만원에 팔렸어요. 교보 문고가 그 2만원을 그 출판사한테 다 줄까? 아니죠. 안 주겠죠. 중간 마진 먹겠죠. 교보 문고 입장에서는 좋은 장사죠. 나쁘지 않은 장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종이책이 없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교보 문고는 책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전자책으로 바뀌어도 종이책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교보 문고 전국에 많잖아요. 뭐 서울에 가도 몇 개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면에 있죠. 교보 문고 있잖아. 아니 우리 학교 앞에도 있잖아.
저기 저 부경대 경성대 역 그 앞에도 있잖아. 그렇게 책을 많이 쌓아놔도 아쉬울 게 없어. 그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점 말고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데 어디일 것 같아요? 약국. 약국도 그런 식으로. 약국에 가보면 뒤에서 약사님들이 처방하는 약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아스피린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약사님이 자기 돈으로 다 사놓은 거니까? 아니죠. 나는 절대 그렇게 장사 안 해. 제약회사 거야. 제약회사. 그런 거예요. 자, 시황조건부 청약. 시황조건부 청약. 청약사항에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시세에 따르도록 합니다. 시가. 왜 우리 여러분들 그 기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강한이나 이런 데 가서 횟집 들어가 보면 가격이 시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요, 그거. 이거 확정 청약이야? 아니죠. 아니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물건을 파는데 너한테 거래 제의를 하는데 네가 승낙하더라도 내 창고에 재고가 남아있으면 파는 거고 재고 없으면 못 팔아. 이거죠. 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서브콘 오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냐? 네가 승낙해도 내가 파이널 컨펌을 해야 계약 성립되고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청약 같은데 뭐 거래 제의 같은데 뭔가 부수적이고 조건 같은 게 하나씩 달려있어.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확정 청약이냐 불확정 청약이냐라고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확정 청약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 청약이 조건부 청약입니까? 이런 질문은 논점에서 벗어나요. 불확정 청약을 얘기하는 건 확정 청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확정 청약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부 청약은 이런 식으로 뭐가 그냥 깔끔하지 않고 뭔가 부수적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애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이다. 자, 조건부 청약은 하나의 청약의 유인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건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같은 개념입니까?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 또 있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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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유인이라고, 조건부 청약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조건부 청약,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청약의 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유혹하는 행위, 꼬시는 행위, 널 통해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 광고, 카탈로그, 거래 제안서, MOU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해당돼. 다 해당돼. TV 광고, 그것도 청약의 유인이야. 어떤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우리 이런 상품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 정도잖아요. 그것도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너 이거 언제까지 해신 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에 이 물건을 몇 개까지 팔 수 있어 랑은 다르다. 그렇잖아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청약은 청약 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가격 얼마, 수량 얼마, 뭐 납품기일 얼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서 청약의 유인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너와 나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청약의 유인은 그렇지 않아.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거야. 청약은 한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정화돼 있어. 거래 상대방, 잠재적 고객, 잠재적 고객이지만 딱 찍어서 보내는 거야. 내가 메일링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메일로. 메일이란 게 전 세계 이메일 주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이메일 주소가 나만 갖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쓰는 것만 해도 5-6개 되는 것 같은데, 학교 메일 있지, 네이버 메일 있지, 다음 메일 있지, 지메일 있지, 나만 해도 메일이 몇 개야. 근데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그렇게 불특정 메일을 다 보내는 게 아니야. 스팸처럼. 뭐예요? 딱 거래 상대방의 메일 여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특정
그게 한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기 때문에 청약인 거고, 스팸 메일 보내는 거 있죠. 스팸 메일 보내는 게 청약의 유인이야. 누구 하나 걸려라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CISG에 있는 내용인데, CISG는 우리 상무론 시간에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계약론에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CISG 제14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청약은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구속성이 있어야 되고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계약을 확정하고 상대방 승낙이 있으면 그 청약자가 구속이 돼요. 그리고 딱 누구, 거래 상대방 누구, 이렇게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약의 유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그 조건부 청약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서브콘 오퍼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청약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파이널 컨펌을 하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파이널 컨펌을 받도록 유혹하는 서브콘 오퍼.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견적서 보내는 거, 가격조회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청약 유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청약 유인. 카탈로그, 거래 안내장, 가격표, 뭐 입찰 모집 공고, 경매 대체 통지, 이런 것들 다 청약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보도록 할게요.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표현이 내가 내 입이나 내 편지나 내 메일에서 날아가는 순간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위치했을 때, 도착했을 때, 효과가 있다. 효과가 그때 도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닿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조건 내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닿았을 때. 우리 카톡으로 치면 뭐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약간 그 뒤에서 얘기할 요지주의하고 관련된 거고, 물론 그게 여러분들 눈 깜빡할 사이긴 해요. 내가 전송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 카톡에 그 메시지가 떠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순간의 찰나야. 진짜 순간의 찰나지. 그죠? 1초도 안 걸리지, 그 시간이. 비교해보, 옆에 친구 휴대폰 이렇게 두고 내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 거의 바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거의 바로 뜬단 말이야. 1초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 청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 친구 휴대폰에 그 메시지가 떠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말하면서 느끼지만 뭔가 나도 자괴감이 드는 게, 이게 거의 동시에 도달인데? 이메일도 그렇잖아. 이메일도 서버에 혹은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친구한테 메일 보내보세요. 바로 옆에서. 내가 메일을 전송 버튼을 누르면 거의 1초도 안 되는 순간, 1초보다 더 걸린다. 서버, 그거는 사실 어떤 메일 서버를 쓰느냐, 와이파이가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서 조금 걸려. 메일은 해보면 알겠지만, 카톡은 거의 바로 뜨는데, 카톡은 1초 미만인데 메일은 한 몇 초 걸려. 왜 그러냐면 내가 메일 서버로 보내면 그 메일 서버에서 보내는 서버를 해가지고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저쪽 받는 서버로 가고, 받는 서버랑 내 단말기랑 또 교신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아니지만 아무리 해봐야 1분은 안 넘길 거예요. 인터넷에 문제만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승낙을 보내고 저쪽이 승낙을 받고 하는데 찰나의 순간이야. 오늘날에 2023년에. 그러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란 게 도달주의다. 그래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하지만 지금 2023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 어떤 경우에 의미가 없겠어요? 내가 거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뭐 최소한 하루 이상의 딜레이가 발생하면 의미가 있죠. 내가 오늘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일 이 시간 정도 돼야 만 24시간이 걸려서야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 법이죠. 지금 여기 30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나 이런 규정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제가 만든 규정은 아니고 거의 CISG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근데 CISG가 제가 앞서서도 수업 들어오자마자 설명을 했지만 1980년에 만들어졌어요. 인터넷의 개념이 없던 시절. 그때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 국제전화였어요. 근데 국제전화도 쉽지 않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야. 국제전화라는 걸. 그리고 팩스. 전화도 잘 안 되는데 팩스. 주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국제우편.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떤 계약, 거래 현황이나 거래 방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오늘날의 거래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청약의 불착 및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이거 청약자가 부담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청약이 무조건 상대방한테 도착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편지를 보냈어. 내가 정보를 보냈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해. 그러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내 잘못이야. 왜? 도달 안 했으니까 효과가 없어. 배송사고가 난 거야. 이거를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보냈어. 근데 뭐 서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터넷 회선의 문제라든지 해서 내 청약의 메시지가 청약 메일이 상대방한테 도착을 못했어. 여기서 상대방한테 도착을 못했다는 건 상대방이 메일을 읽어봤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됐냐 안 됐냐. 그게 기준이 돼요. 그 전통이 남아있어. 뭔가 시스템이 달라졌죠. 예전에 1980년대 국제우편 보내던 시대에서 우리 이메일로 보내는 시대로 왔지만 법이 이게 안 바뀌고 1980년에 만들어진 CISG가 그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거든. 물론 제가 앞서 말했던 루시트랄의 국제상거래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델법이나 이런 게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아. 큰 틀은.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이 확인을 못할 정도로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언제까지 대신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대신을 줘야 돼.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돼요. 보통 기간을 적어 넣어요. 특히 요즘까지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온오프라인이 통합이 돼가지고 신속한 거래, 신속한 뭐 물류 이런 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해신 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날짜를 박아 넣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확정 청약이라고 하는데 네가 거래에 승낙을 하면 너와 나의 거래는 성립이 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합리적인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신달라는 내용이 없어. 그러면 언제 진짜 아무 때나 해줘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제별로 합리적인 기간이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은 얼마냐?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루냐, 이틀이냐, 일주일이냐, 보름이냐, 한 달이냐 정해진 거 없습니다. 니마, 내마. 그냥 합리적이요. 근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청약자가 언제까지 핵심 달라라고 박아놓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 합리적인 기간이 그 누구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정해놓은 나라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6개월이 지났어. 합리적일까? 안 되죠.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폰 15를 거래를 해. 한 3개월 지났어. 합리적일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아이폰은 1년에 하나씩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없잖아. 갤럭시는 시간 좀 지나면 가격 떨어지네. 근데 아이폰은 가격을 방어하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인 거야. 그죠? 철회 가능성 요구. 확정 청약인데 철회 가능하면 확정 청약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 제의를 했는데 이 거래 제의 내용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CISG 규정을 봐야 돼요. CISG 규정.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